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어제 대통령실 참모와 친윤계가 왜곡한 정보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해임을 결정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서 큰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나 전 의원을 공격했고, 이는 윤 대통령의 뜻에 따른 것으로 알려져서 어제부로 윤 대통령이 나 전 의원의 정치적 파문을 공식화했다, 이런 해석까지 나옵니다. 야당에선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얽혀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서로를 모른다고 주장한 반면에 김 전 회장의 전 비서실장은 법정에서 정반대의 증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일부 조합원의 간첩 혐의로 오늘 오전 국정원과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속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윤 대통령 순방 소식 먼저 알아보고 정치권의 핫한 뉴스들로 이어가겠습니다. 한국에 300억 불 투자를 결정하면서 새로운 중동 붐을 여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올해는 한국과 스위스가 수교를 한 지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윤 대통령 어제로 3박 4일간의 아랍에미레이트 국빈 방문 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보스 포럼 참석을 위해서 스위스로 이동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지난 14일부터 UAE를 국빈 방문 중이죠. 3박 4일간 국빈 오찬과 정상회담, 바라카 원전과 아크 부대 방문 등 숨가쁜 일정을 소화했는데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어제 두 번째 순방지인 스위스로 이동했습니다. 스위스 취리히 공항에 도착한 윤 대통령 부부는 첫 번째 일정으로 취리히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한국과 스위스 수교 60주년을 맞아 새로운 60주년을 향해 더 노력할 거라며 두 나라 교류의 강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또한 올해는 한국과 스위스가 수교를 한 지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양국은 그간 다져온 그 신뢰와 협력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또 새로운 60년을 향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과학기술 경쟁 시대를 맞이해서 스위스와 같이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기술 선도국들과 첨단 과학기술 협력을 강력히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다자회의에서 확인한 한국 문화 콘텐츠의 영향력을 소개하고 우리 동포 사회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지원을 약속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전했습니다. 김 수석에 따르면요, 스위스 동포 80여 명이 참석한 행사에서는 베른 한인 중청단과 사물놀이패 공연도 있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의 스위스 방문 핵심 일정은 바로 다보스 포럼에서의 연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오늘부터 이틀간 이 세계 경제 포럼 연차 총회, 일명 다보스 포럼에 참석할 예정인데요. 한국 대통령의 참석은 2014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9년 만입니다. 이 분열된 세계에서의 협력을 주제로 한 올해 행사에서 윤 대통령은 특별 연설을 통해 이 공급망 강화와 청정 에너지 전환 등에 대한 국제 협력과 연대의 길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 스위스에서도 경제 세일즈 외교 행보를 이어간다고 하는데요. 국내외 주요 글로벌 기업의 CEO들과도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우리 시각으로 오늘 국내외 주요 글로벌 기업 CEO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습니다. 우리 측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성 현대차 회장, 그리고 최태원 SK 회장 등이 동석하고요. 또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도 참석합니다. 인텔과 IBM, 퀄컴, JP모건, 무비달라 등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주요 기업 대표들에게 한국을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 허브로 만들겠다는
이끌겠다는 의지를 밝힐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번 오차는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글로벌 기업 대표들과 공급망 안정,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대응 등에 대해 해결책, 또 민간과 정부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관련해서 김은혜 홍보수석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스위스 다보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 외교를 또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 특별 연설을 통해서 공급망 강화와 청정 에너지 전환, 그리고 디지털 질서 구현을 위한 연대의 길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내외의 주요 기업 CEO들과 만나서 한국의 투자 환경과 기술 경쟁력을 소개하고 협력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 스위스로 떠나기에 앞서서는요, 이제 UAE의 국빈 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수도 아부다비에서 두바이로 가서 미래비전 두바이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두바이 미래박물관에서 개최된 포럼에 참석해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주 바이오 관련 전시물들을 둘러본 윤 대통령은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서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인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글로벌 과학기술 연대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는데요.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제안한 과학기술적 해법을 통한 보편적 가치 증진과 인류 문제 해결을 지속 논의하기 위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서울에서 미래비전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어떻게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과학기술은 우리의 미래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결정권은 바로 우리 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제 과학기술에 기반한 연대와 협력을 통해 기후위기, 팬데믹, 고령화, 저성장이라는 인류 공통의 위기를 극복하고 인간의 존엄이 최우선 가치로 존중되는 미래를 함께 설계하며 글로벌 연대를 통해 이를 구현해 나아가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요, 두바이의 통치자죠. 무함마드 빈 라시드 알 막툼 부통령 겸 총리도 만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국빈 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무함마드 부통령 겸 총리를 만난 윤 대통령은요, 한국과 UAE가 양국 협력은 물론 인류의 공통 관심사에 관해 기여해 나가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 이어 한국과 두바이의 발전상을 각각 한강의 기적과 사막의 기적에 빗대면서 현재 글로벌 불확실성과 위기에 대응해서 양국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김은혜 수석이 전했습니다. 이에 무함마드 부통령은요, 윤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으로 양국 관계가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하면서 2033년까지 두바이를 세계 3대 도시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향해 그렇게 전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한국은 핵심 파트너가 될 거라면서 한국과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화답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번 UAE 순방을 두고서 국내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 그러면서 기뻐한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네,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윤 대통령의 UAE 순방 기간 이 전 대통령을 만난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이 전 대통령이 이 37조 원 투자 유치 등 윤 대통령의 중동 순방에 대해 큰 성과를 거뒀다고 기뻐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 감회가 깊었던 것 같다 이렇게 이재호 고문이 설명을 했는데, 이 고문은 이 전 대통령의 감회가 깊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 시절 이뤄졌던 바라카 원전 수주와 아크 부대 파병을 들었습니다. 이 고문은 이 전 대통령이 윤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보며 당시 야당의 반대에도 아크 부대를 창설하길 잘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행보도 살펴보겠습니다. 김 여사가 이번 UAE 국빈 방문 중에 단독으로 소화한 일정만 4차례라고 합니다. 네,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의 순방 일정 대부분을 함께 참여했을 뿐만이 아니고요. 문화 교류 일정도 단독으로 가졌는데요. 왕실 가족, 정부 쪽 인사들과 단독 환담을 하는 등 모두 4차례 단독 일정을 소화했다고 합니다. 김 여사는 현지 시각으로 어제 두바이 미래박물관을 방문해서 라티파 공주와 만나 환담을 나눴다고 김은혜 수석이 전했는데요. 라티파 공주는 두바이 통치자인 무하마드 부통령 딸로요. 두바이 문화예술 청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또 이 자리에서 김 여사는 라티파 공주의 태권도 실력을 언급하면서 한국 문화와 예술은 공주님이 지금껏 봐오던 작품들과는 또 다른 그런 독특한 개성과 아름다움을 보여줄 거라면서 한국 방문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에 라티파 공주가 아직 한국에 가보지 못했는데 꼭 가보고 싶다고 화답했다고 합니다. 또 김 여사는요, 이에 앞서서 두바이 현지 스마트팜 진출 기업인 아그로테크사도 방문해서 재배 중인 토마토를 시식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에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맞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일 일한협력위원회 합동회의에서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대독한 축사에서 이 같은 뜻을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한일 관계가 지난 몇 년간 가장 어렵고 깊은 질곡에 빠져 있었지만 최근 들어 뚜렷하게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시다 일본 총리와 여러 차례 만남을 통해 한일 관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며 현안을 조속히 해결하고 양국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도 소개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도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가 대독한 메시지에서 지난해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대응과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해 공조해 나갈 것을 확인하고 양국 간 현안도 조속한 해결을 도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고요. 이어 국교 정상화 이후 구축해온 우호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고 더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UAE를 방문하고 이제 스위스로 가서 다보스 포럼에 곧 참석할 그런 예정인데요. 그런 가운데 국내에서 열린 한국과 일본의 행사에서 윤 대통령 그리고 기시다 일본 총리가 동시에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이고 또 적극적인 뜻을 밝혀서 지금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안보적인 차원에서 이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때문에 양국 간의 이해관계가 같이 일치하고 있는 점을 들을 수가 있는데요. 한 10년 정도 되는 과정 속에서 양국 간의 관계가 과거로 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셔틀 외교에 대한 복원 필요성이 다시금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는데 양국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만들어갈 수 있기 위한 좋은 길을 좀 열었으면 좋겠다는 의지의 표현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중점적으로 딱 걸려 있는 문제가 이 강제징용에 관련된 이 배상 문제가 걸려 있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인 노력들도 지금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바 여기에 대한 일정 부분의 성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물꼬가 튀게 되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나머지 노력들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고 고위급 회담 그리고 셔틀 외교 복원 등으로 인해서 하나씩 좀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관계 발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전 적어도 국민이 공감할 만한 내용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과와 배상이라는 기본 원칙이 있기 때문에 과거사에 대해서 일본이 어떤 수준에서 사과할 것인가의 문제랑 이 배상 문제인데요. 이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우리 사법부가 판결을 해서 강제징용자에게 배상하라고 정부한 건데 지금 정부의 대책이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 기업이 돈을 내서 이 문제를 풀자라는 방식입니다. 이건 배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지금 판결한 대상은 일본의 이른바 전범 기업들. 네, 전범 기업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갔을 때 국민들이 여기에 공감할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랑 만약에 실예로 독일이 일본처럼 했을 때 독일에 있는 주변 국가들이 관계 개선을 했을 것인가의 문제가 분명히 있다. 저는 한일 관계가 계속 이렇게 막혀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건 국민적 공감대와 원칙을 지키지 않는 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역사들을 인정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관계 개선보다 더 중요한 것들은 원칙과 국민적 공감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국내 정치 현안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당 상황, 여권 상황인데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서 나경원 전 의원하고 대통령실, 친윤계, 또 초선 의원 등이 뒤엉켜서 말 그대로 정말 난장판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제 대통령실 참모와 친윤계를 겨냥한 나 전 의원의 주장에 대통령실이 또 공개적으로 입장을 내면서 며칠간 이어졌던 친윤계 의원들과 나경원 전 의원 간의 갈등 기류가 이젠 여권 전체로 번지는 모습입니다. 우선 어제 상황부터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오전 나경원 전 의원이 SNS에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을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후환경대사직에서 해임한 게 대통령 본의가 아니다 이런 주장을 담은 글을 올렸습니다. 나 전 의원은 이 글에서 자신에 대한 해임은 분명 최종적으로 대통령께서 내린 결정일 것이고 그래서 그 뜻을 존중한다고 말씀드렸다면서도 하지만 대통령께서 결정을 내리시기까지 자신의 부족도 있었겠지만 전달 과정에
왜곡도 있었다고 본다. 그러기에 해임이 대통령 본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같은 나 전 의원의 주장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요. 핵심은 이겁니다. 마치 윤 대통령이 이제 제대로 상황 파악도 못하고 참모들이 전하는 그런 왜곡된 정보에 휘둘려서 자신을 해임한 것처럼 그렇게 비쳤다는 거죠. 윤 대통령과 참모 또 윤핵관들을 갈라치기 했다. 이런 의심도 살만하고요. 결국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제 공개적으로 즉각 반박에 나서면서 지금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네, 김대기 실장 명의의 대통령실 입장은요. 나 전 의원이 글을 올린 지 6시간여 만에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 가운데 국내 정치 현안에 그것도 여권 중진에게 입장을 낸 것도 이례적이고요. 불과 6시간 만에 직설적인 어조로 공개 반박에 나선 것도 이례적입니다. 이 김대기 실장은 언론 공지를 통해서요. 나 전 의원 해임은 대통령의 정확한 진상 파악에 따른 결정이었고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누구보다 여러 국정 현안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면서 대통령께서는 오랜 공직 생활을 통해서 이 공적 의사결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통령께서 나 전 의원의 그간 처신을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본인이 잘 알 거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실의 이런 입장 발표에는요. 나 전 의원이 대통령의 본의를 거론한 게 결정적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사실 해외 순방을 이제 대통령이 나가면 시차도 그렇고 또 일정도 매우 빡빡한데 그런 와중에도 빠르게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왔다. 그만큼 대통령실 분위기가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윤 대통령의 의중이 직접 실렸다 또 이런 해석도 가능하겠죠. 네, 저희도 몇 차례 전해드린 바 있지만요. 나 전 의원의 해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결정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나 전 의원이 대통령과 자리를 두고 거래하려는 듯한 모습에 윤 대통령이 격분했다는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특히 이번에는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 영업사원까지 자처를 하면서 세일즈 외교를 하고 있는 도중에 나 전 의원이 입장을 냈기 때문에 부정적 기류가 더 거셌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나 전 의원의 글이 윤 대통령이 친윤계 왜곡으로 본의 아닌 해임 결정을 했다. 이런 주장으로 읽힐 수 있어서 대통령실 내부 분위기가 격앙됐던 것으로도 전해졌는데요. 뉴스원 보도에 따르면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나 전 의원은 대통령실 참모들과 윤핵관들을 공격하려고 글을 썼겠지만 이 내용을 보면 대통령이 잘 모르고 판단한다는 거 아니냐라면서 대통령을 크게 비판한 것이고 대통령을 바보 취급한 거다 이렇게 지적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홍현주 기자가 이제 대통령실 취재하고 있는데요. UAE 현지에서 대통령 주변 분위기가 어땠는지 취재가 됐죠. 소개해 주시죠. 네. 이 대통령실의 격앙된 분위기는 나 전 의원의 글이 SNS에 올라온 뒤 UAE 현지 상황을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나 전 의원 글이 올라온 시점 한국 시간으로 오전 9시 42분이었습니다. UAE 현지 시각으로는 새벽 4시 42분인데요. 저희 취재에 따르면 현지에 있던 참모들을 중심으로 먼저 회의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윤 대통령이 눈을 뜨자 보고를 했다고 하고요. 보고 뒤에는 다소 논란이 있었지만 윤 대통령이 원칙적인 대응을 지시했고 그래서 국내에 있던 김대기 실장이 결국 직접 나선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특히 어제 김 비서실장 명의의 입장문은 나 전 의원이 대구 803 동화사를 찾아서 마음의 결심이 거의 서가고 있다. 이 전당대회 출마를 사실상 확실시했다는 보도가 나온 지 불과 2시간여 만에 나왔다는 점에서 또 주목이 됐습니다. 어제 나 전 의원의 목소리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귀국에 맞춰서 출마 선언하실 것이라는 추측이 있는데 그때쯤 하시는 건가요? 지금 이제 마음의 결심은 거의 서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직 제가 언제 어떤 제 결심을 말씀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때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당대표의 덕목은 무언이 해도 국민과 대통령을 이간하지 않고 국민의 마음과 뜻을 대통령에게 잘 전달하는 것이 가장 큰 덕목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측면에서 과연 앞으로 총선 승리에 제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저의 결심은 섰습니다. 그런데 이 적지 않은 분들이 의아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정치를 할 만큼 한 나경원 전 의원이 왜 대통령의 의중까지 넘겨 짚어가면서 특히 대통령이 외국에서 지금 정상 외교를 하는 그 시점에 이런 글을 올렸을까?
상당히 모험이 따르는 그런 일을 했는데 과연 그 이유가 뭘까?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네, 그 부분은요, 그 해임 이후에 나 전 의원의 행보를 살펴봐야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나 전 의원은요, 지난주 금요일 해임 직후부터 이 친윤계의 핵심인 장제원 의원과 설전을 벌여왔습니다. 실제로 장 의원을 집중 공격하면서 여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 전대 출마를 고심 중인 나 전 의원으로선 그 아무래도 반윤 이미지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거고, 그래서 자신과 이 대통령과의 관계 악화 이유를 친윤 의원들에게 돌리면서 그 반윤 프레임을 벗어나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정면 대응에 나서면서 오히려 자충수를 둔 모양새가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어제 나 전 의원의 이야기 조금 더 들어보시고 그에 대한 윤상현 의원의 평가도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이 본의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소 이 정보가 왜곡되거나 그런 경우가 왕왕 있지 않나 이런 말씀들이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해권을 겨냥한 거란 해석도 있는데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대통령께 정보를 전달하는 분들은 꼭 누구라고 특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나경원 의원의 그 멘트가 부적절한 건 부적절했죠. 대통령의 본의가 아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본의가 아니라는 것은 대통령 뜻이 아니다. 대통령이 주변 참모들의 어떤 왜곡된 선입관이나 조언을 갖고 잘못했다. 결국 주변 상황을 잘못 판단한 지도자로 비하한 격이 돼버렸죠.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또 초선 의원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거죠. 지금 돌아가는 형국은 친윤이 아니라 반윤의 이미지가 너무 강해졌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윤상현 의원도 언급을 했지만 어제 이제 국민의힘의 초선 의원들이 집단 성명을 냈습니다. 내용은 뭐 아주 나 전 의원을 강하게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나 전 의원으로서는 이 부분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겠죠. 맞습니다. 초선 의원 63명 가운데 49명의 이름을 올렸다는 건 그만큼 여권 전체가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 될 겁니다. 특히 명단을 보시면요. 친윤뿐이 아니고요. 비윤계 의원들도 다수 포함이 돼 있고 내용을 봐도 나 전 의원에 대한 비판 수위가 아주 높은데요. 이들은 어제 성명서에서 나 전 의원을 향해서 더 이상 당과 대통령을 분열시키는 잘못된 길로 가지 마시라고 했고요. 나경원 전 의원의 해임이 대통령의 본의가 아니라 참모들의 왜곡된 보고 때문이란 취지의 주장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면서 나 전 의원에게는 대통령이 악질적인 참모들에 둘러싸여서 옥석 구분도 못하는 무능한 지도자로 보이냐라고도 지적을 했습니다. 또 나경원 전 의원에게 대통령에 대한 공식 사과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또 재선 의원들까지 나서서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런 소식도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한 국민의힘 재선 의원은 오늘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정확한 참여 인원은 논의를 좀 더 해봐야 알 것 같다면서 내용은 초선 의원의 성명서와 비슷한 내용일 걸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처럼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비토가 초선을 시작으로 재선까지 이어지면서 조만간 중진 의원들도 적극 메시지를 내는 등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와 오늘 국민의힘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잇따라 나 전 의원을 향한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기도 합니다. 먼저 홍준표 대구시장은 어제 SNS에 아직 임기가 4년도 더 남은 대통령을 진심으로 위한다면 이제 그만 자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면서 대통령실 참모들까지 비난하며 김소월의 진달래꽃처럼 역겨워 손절한 분에게 매달리는 건 대통령 측과 결별만 더욱 빨리 오게 만들 뿐이라고 했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 역시 오늘 SNS 글을 올렸는데요. 나 전 의원을 향해서 장만 서면 얼굴 내미는 장돌뱅이인가, 더구나 장관급 저출산 고령사위원회 부위원장까지 맡은 지 두세 달 만에 대통령과 각을 세우며 당대표로 출마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다만 당내 최고령자죠. 홍문표 의원은 나 전 의원을 공격하고 있는 친윤계를 향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홍문표 의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강하면 부러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각자가 갖고 있는 헌법 기관인데 그것이 너무 우왕좌왕한다든지 뭐 한쪽으로 뭐 분위기가 쏠려가지고 움직이는 것들은 이 자연적으로 거기에 대한 반감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힘자랑이라고 그럴까? 이렇게 비춰지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이제 저항 세력이 생기게 돼 있죠.
어제 나경원 전 의원, 그다음에 대통령실이 정면 충돌하는 그런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발단은 아까 저희가 전해드린 나경원 전 의원의 글이었고요. 또 그것에 대해서 지금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아주 이례적으로 직접 입장문을 내면서 이 상황이 아주 심각해졌다, 이렇게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패널들께 두 가지를 여쭤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나경원 전 의원의 주장에는 과연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두 번째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입장문을 냈는데 결국 그거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는지, 이 두 가지를 패널들께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여당의 씨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나경원 전 의원이 얘기했던 해임은 대통령의 본의가 아닐 것이라고 하는 발언이 제일 문제가 된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해임은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나경원 전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 상황일 텐데, 대통령의 결정과 나경원 전 의원의 불편함이 있을 때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가 정부의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과 또 당대표가 됐을 때 국민의힘의 지도부로서의 역할에 대한 것들이 이제 같이 겹치게 될 겁니다. 나경원 전 의원의 선택은 본인이 정당했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을 선뜻 공격하기는 어려우니까 대통령의 본의가 아니다, 측근들의 여러 가지 잘못된 일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봤는데, 그럼 두 가지를 다 같이 공격하게 된 셈이 되지 않습니까? 측근들이 굉장히 잘못된 판단하도록 도왔다는 것이고, 그 잘못된 측근들의 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도 잘못된다고 얘기를 한 것이라, 본인에 대한 정치 행보 때문에 대통령실과 참모들 전체에 사실상 비판, 비난의 메시지를 쏟아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대표, 집권당의 당대표가 된다는 건 용산 그리고 국민의힘에 있는 여러 의원들과 함께 협력해서 총선 승리를 위해 이끌어 가야 되는데, 지금 용산과의 관계가 굉장히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 초선 의원들까지 나서고 있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나경원 전 의원이 설 수 있는 당내 리더십이라는 게 거의 소멸해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 너무 전당대회 국면에 본인의 정치적 에너지를 많이 소진한 것이 아닌가 싶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제 생각에도 이번에 나경원 전 의원은 좀 영리를 건드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임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한 인사 권한입니다. 근데 이 인사 권한과 관련해서 그것이 대통령의 뜻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출마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려고 했다는 건 상당히 대통령 입장에서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했던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나경원 의원이 본인이 지지율이 지금 상승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만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으니까 꼭 출마를 해서 당대표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전체적인 의중이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을 지금 계속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저게 제일 큰 문제인 거죠. 받지 말아야 될 걸 받았죠. 두 가지나 예를 들어 부위원장과 그다음에 대사의 두 가지를 다 받았으면, 그것을 받았을 때는 대통령 앞에서 일을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측면 아니겠습니까? 3개월도 안 됐는데 당대표에 출마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것들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측면들은 받지 말아야 될 것을 받았고, 또 하나는 대통령이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대통령과 얘기를 통해서 당대표에 출마하겠다고 얘기한 측면이 있었거든요. 계속 지금까지. 그 얘기 뭐냐면 대통령이 허락할 거다라고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건 당무에 개입해달라고 얘기한 측면밖에 안 되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과도한 개입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이 있는 한편에, 저희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려고 하는 측면들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들을 놔뒀을 때는 전당대회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 수 있다라고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은 판단한 것 같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뭐 이번 결정들은 어쩔 수 없는 대통령실의 판단의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더 많이 나가게 됐을 때는 또 다른 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하나 질문 이제 더 드릴 텐데요. 뭐냐면 바로 이제 초선 의원, 그다음에 재선 의원들의 움직임입니다. 사실 나경원 전 의원의 저런 주장, 그다음에 대통령실의 즉각적인 반박 다 이례적입니다. 그런데 또 이례적인 게 바로 초선 의원들하고 재선 의원들. 재선 의원들은 이제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초선 의원들이 저렇게 수십 명이 집단적으로 특정인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거, 이거 자체도 사실 여당에서는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결국 지금 다음 당대표가 공천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결국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다음 공천을 의식해서 어딘가에 줄을 서야 된다는 그런 강박에 있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어제 같은 집단 행동이 지금 나오고 있고, 이것이 재선 의원들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여당의 문화도 결국은 너무 폭력적이고 그다음에 너무 조직적이어서 이거 자체는 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지적도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비상대책위원이시잖아요. 네. 이런 지금 여당의 문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뼈아프게 새겨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내에서 지난 주말까지의 이 전당대회를 둘러싸여 있는 당내 구성원들의 메시지가 굉장히 좀 격하고 거칠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제대로 가는 거냐라고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 일요일 정진석 비상대표
비상대책위원장이 우리 당이 더 이상 친윤, 비윤, 개파 얘기하지 말고 미래와 비전을 얘기하자라고 한번 그 내용들을 다독였던 적이 있죠. 이번 건에 대해서도 사실은 뭔가 특정 후보에 대한 편들기라기보다는 또다시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메시지로 인한 갈등의 국면들이 노출되게 되고 이게 걷잡을 수 없이 가게 되는 순간 전당대회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요소로 당이 갈라지는 모습이 나오진 않겠는가에 대한 충정이 아닐까 싶은데 이것이 자칫 잘못 말씀 주신 것처럼 비춰지게 됐을 경우는 특정 후보의 줄수기 아니면 너무 강력한 메시지로 당에 대한 소수의 목소리를 옥죄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의 여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정 부분 일단락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3월 8일 전당대회까지는 안철수 후보건 윤상현 후보건 어떤 후보든지 간에 당의 미래 비전을 위해서 나오는 메시지들 그런 목소리에 다르게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후보를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메시지들은 이제 좀 상당 부분 줄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여당 의원들의 모습 이전에 보신 적 있으세요? 전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여론과 민심에 따라가지 않았을 때 대통령이 그때 조선 의원들이 일어나서 얘기하는 거죠. 대통령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국민의 여론과 민심은 다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방향을 바꾸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처음 아닙니다. 근데 주로 방식이 유사해요. 장제원 의원이 문제 제기하고 난 다음에 초선들이 집단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일이 이번에 두 번째로 벌어진 일이 지난번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그 사태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되면 초선 의원들이 소위 대통령을 지키는 친위대 같은 형태를 취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랬을 경우 민심과 여론이 여기 동의할 수 있겠는가라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계속 이렇게 제기되게 되면 대통령이 진짜 개입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의구심이 현실화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부대사나 이 두 가지를 줬던 이유도 당대표 나오지 말라는 거 그게 맞나 보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해임시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또 저 당대표 나오지 말라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됐을 때 이 초선 의원들의 행동이 오히려 대통령의 당무 개입, 경선 개입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갖다가 더 사실화, 확증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초선 의원이라고 얘기한다면 국민의 입장에 서서 그다음에 당원의 입장에 서서 이 문제를 좀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이 과연 어떻게 하느냐, 그다음에 어제 그 사태에 대해서 나경원 전 의원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게 궁금해지는데요. 어제 오후까지만 해도 이 당권 도전 여부에 대해서 결심이 거의 섰다, 이렇게 밝혔던 나 전 의원 측의 분위기가 오늘은 또 좀 달라졌다고 합니다. 네, 오늘 오전 그 나 전 의원이 당권 도전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다시 침묵을 한 겁니다. 오늘 오전에 뉴스원 취재진이 나 전 의원의 자택 앞에서 나 전 의원을 만나서 당권 도전 뜻에 변함이 없는지, 그리고 어제 대통령실의 반박에는 어떤 입장인지 등을 질문을 했는데요. 나 전 의원은 이에 대해서 할 말이 하나도 없다면서 별다른 언급 없이 고개를 내저으며 차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나 전 의원은요, 오늘 오후 참석이 예정됐었던 대전시당 신년 인사회 일정도 취소를 했는데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어제 김대기 비서실장의 입장문 발표 이후에 내부 논의 끝에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 주목되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국민 리서치 그룹과 에이스 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지난 14일에서 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인데요. 여당 지지층 397명에게 국민의힘 당대표 적합도를 물은 결과 김기현 의원이 35.5%로 1위를 차지한 겁니다. 지난해 12월 5주차와 비교해서 김기현 의원의 상승세, 그다음에 나경원 전 의원의 하락세 상당히 가파르게 보이는군요. 네, 김 의원은 직전 조사에 비해서 20.3%포인트 급상승했고요. 21.6%를 기록한 나 전 의원은 지난 조사 대비 9.2%포인트 하락했는데요. 이어 안철수 의원이 19.9%, 유승민 전 의원 7.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해 나 전 의원과 대통령실의 충돌에 대한 김기현 의원의 오늘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그 대통령의 해임 결정을 과도하게 자의적으로, 그러니까 본인에게 편리하게 해석한 것이다 하는 생각이 저는 있고요. 대통령이 사퇴서의 수리도 아니고 심지어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은 대사 자리까지도 해임이라고 하는 결정을 했다는 것은 분명히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저는 나경원 대표가 분열하는 길로 가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고요. 또 중도 확장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중도 외연 확장은 저 김건희가 훨씬 더 탄력성이 높은 사람이죠.
나경원 전 의원 대통령실하고 다시 충돌을 했고요. 그런데 그 수위가 지금 상당히 심각해 보입니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이제 나 전 의원이 결국 사면 초과의 상황에 몰렸다. 지금 이런 지적까지 나오기 때문에 과연 나 전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와 관련해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여기에 지금 이제 여러 눈들이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난주까지만 해도 어려움이 있어도 출마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어제 있었던 사건 이후로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집권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대립각을 완벽하게 세우고 당내 구성원들의 의견들을 수렴하지 못하는 당대표가 출연하게 된다면 오히려 총선을 앞두고 있는 갈등 국면들이 훨씬 더 드러나게 된다는 우려가 커지거든요. 그런 우려 때문에 여론조사 계속 빠질 수밖에 없는 국면에 있습니다. 선거에 나가도 선뜻 돕겠다는 사람이 없을 거고요. 이쯤 되는 과정이면 나경원 전 의원이 올해 영원히 사는 정치를 하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한 번 정도 여기에 대한 상황에서 좀 접고 오히려 이 정부의 성공 그리고 총선 승리에 또 다른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좀 긴 호흡으로 정치를 하는 게 오히려 나경원 전 의원 입장에서는 당장 굉장히 고되고 힘든 시간이겠지만 약이 되는 정치의 시간이 오지 않겠는가 좀 어려운 결단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평가는 차치하고라도 어쨌든 지금 여권 인사들한테 가장 큰 트라우마는 이제 이준석 전 대표 문제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제 그 부분을 나 전 의원이 어떻게 보면 스스로 지금 건드린 그런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사실 나 전 의원도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떤 선택을 할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뭐 저는 계속 일관되게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출마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임기 초기이기도 하고요. 대통령의 힘이 막강하지요.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과정을 봐도 대통령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매우 강했고요. 또 하나는 선거 기간, 그러니까 2월 3일부터 3월 8일까지 기간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들어요. 거의 제가 볼 때는 지금 수준은 거의 조리돌림 수준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당 내에서 초선, 재선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나오는 것이고 만약에 출마를 해서 된다고 하더라도 당대표가 된 이후에 다시 했으면 대통령이 해임한 당대표, 대통령이 맞선 당대표라고 하는 구도를 가지고 총선을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 그렇다면 과거 사례처럼 이준석 당대표의 사례처럼 왜냐하면 그 당원 당규를 바꿨기 때문에요.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하게 되면 비대위 체제로 갈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정도의 상처가 난 다음에 당대표가 돼서 내년 총선을 소위 나경원의 얼굴로 갈 수 있을까? 저는 이런 두 가지 측면 때문에 본인이 접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했고요.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나 전 의원 정치인입니다. 결국 이제 앞으로 지금 갈 길이 많은데 갈 길이 먼데 이 상황에서 과연 주저앉았을 때는 그렇다면 또 그에게 과연 앞날이 있겠느냐. 지금 이런 반대의 시각도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과연 나경원 전 의원 어떻게 선택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처럼 국민의힘이 지금 내부 갈등에 휩싸인 데 반해서 민주당은 검찰발 악재로 지금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고 있는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어제 체포돼 국내에 송환된 뒤에 곧바로 검찰의 고강도 조사를 받았고요. 오늘도 지금 오전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듯이 이 김성태 전 회장은 어제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곧바로 수원지검으로 압송됐습니다. 김 전 회장이 수원지검 청사에 도착을 한 건 어제 오전 10시 45분쯤이었는데요. 김 전 회장은 검사 면담을 먼저 진행한 뒤 점심 식사를 한 후 본격적으로 신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문은 어젯밤 10시쯤에 끝이 났고요. 이후 김 전 회장 측이 2시간가량 조서를 열람한 뒤 오늘 자정쯤 종료가 되면서 대략 13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이어 검찰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김 전 회장에 대한 조사를 이틀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검찰은 해외 도피 8개월 만에 붙잡아 조사실에 앉힌 이 김 전 회장의 조사를 위해서요. 수십여 장에 달하는 질문지를 작성하는 등 현재까지 철저하게 준비를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검찰은 첫 번째 조사였던 만큼 우선 김 전 회장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구속영장 청구에 필요한 혐의 조사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쌍방울 그룹 자금의 횡령 그리고 배임 혐의를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검찰은요. 그 김 전 회장을 상대로 1,000억 원대 횡령과 그리고 회사에 4,500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를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그리고 대북 송금 의혹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김성태 전 회장의 귀국 모습부터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국민들에 대해 하고 싶은 얘기 없으세요? 그 때문에 16기트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대북 송금 인정하셨는데 방사법 위반 혐의 인정하시나요?
검찰 조사는 어떤 설명하실 거예요? 성실 조사 받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전혀 모르십니까? 연락한 적도 없고요. 측근들도요? 아니 모릅니다. 지금 전혀 모른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네, 들으신 대로 김 전 회장은 이재명 대표 전혀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밖에도 횡령이나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취지로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진술 거부나 묵비권 행사 없이 조사 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2002년 대선 불법 정치자금 사건과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 등을 수사한 특수통 출신인 변호사 등을 다수의 검사 출신 변호사 등을 이렇게 선임해서 검찰 수사에 대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김성태 전 회장 이제 8개월 동안 해외로 도피를 하던 그런 상황에서 사실상 강제 송환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이 김 전 회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건 예상된 수순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곧 영장 청구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죠. 그렇습니다. 김 전 회장이 태국에서 체포된 시각이 우리 시간으로 어제 새벽 2시 50분쯤이었거든요. 그런데 체포 48시간 내 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기 때문에 검찰이 영장 청구 서두를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 시한을 고려할 때 오늘 오후 늦게는 이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거다.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김 전 회장 이제 여러 가지 법적 혐의를 받고 있지만 사실 정치적으로 가장 큰 거는 바로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지금 연루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 전 회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를 모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 대표 역시도 김 전 회장을 알지 못한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요. 그런데 이와 상반된 쌍방울 전직 임원의 법정 진술이 나와서 지금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는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불거진 직후부터 줄곧 쌍방울 그룹과 자신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을 했었고요. 지난주 당원들과 진행한 유튜브 방송에서도 김 전 회장의 얼굴도 본 적이 없다. 인연이라면 내일을 사입은 정도라고 농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이어 어제 김 전 회장이 국내로 송환된 이후에는 관련해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는데요. 지난주 나온 이 대표 목소리 그리고 어제 이 대표의 모습부터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쌍방울과 이재명은 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인연이라면 내이 사입은 거. 도대체 저는 김성태라는 분 얼굴도 본 일이 없거든요. 김성태 회장 귀국하면서 대표님 관련 질문들의 전부 이제 사실 무근이라고 답했거든요. 혹시 어떻게 보셨을까요? 김성태 회장이 지금 이 시점에 귀국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표 얘기해 주시죠. 여기 민폐가 많은데. 네, 이처럼 김 전 회장과 이 대표가 서로 모르는 사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와 완전히 상반되는 법정 진술이 나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해당 진술은요,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쌍방울 그룹의 대북 사업 편의를 봐준 대가로 뇌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이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관련해 어제 열린 6차 공판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 재직 당시 쌍방울 그룹 비서실장을 맡았었고 또 쌍방울 그룹 계열사 대표이사도 지냈던 A씨가 어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요. 검찰이 앞서 진술 조서에서 김성태 전 회장과 이재명 대표, 이화영 전 부지사 등이 가까운 관계였던 게 맞느냐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변을 했는데요. 맞느냐고 다시 확인을 하자 A씨는 그렇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해당 발언은요, 법정에서 나온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의 단순한 진술이 아니죠. 거짓일 경우에는 이제 위증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더 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함께 대북 송금 의혹도 결국 이 대표와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또 내놓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조선일보 등에 따르면요. 일각에서는 쌍방울 그룹이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던 시절에 경기도와 대북 사업을 위해서 사실상 한 몸처럼 움직였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쌍방울 그룹은 김성태 전 회장과 함께 대북 송금 의혹을 받고 있는 아태평화교류협회와 그리고 경기도가 지난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 공동 개최했던 남북교류 행사 비용도 지원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김 전 회장에게 캐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 전 회장은 앞서 KBS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측에 돈을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 돈이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요, 며칠 전에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이 태국에서부터 이재명 대표를 모른다 이렇게 말한 것을 두고서 해외에서 귀국을 앞두고 말맞추기를 하고 있다. 이전에도 남욱 변호사, 최소원 씨 사례 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실제 김 전 회장이 이 말맞추기를 시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이 되는 정황도 또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네, 채널A 보도 내용입니다. 김성태 전 회장이 태국에서 붙잡힌 뒤에 잠시 머물렀던 외국인 보호소에서 가족들과 측근들에게 전화를 여러 통 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이 법적 자문을 받거나 수사 대상인 사람들과 직간접적으로 말맞추기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채널A는 김 전 회장의 이른바 금고지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던 쌍방울 재경 본부장이 귀국 의사를 돌연 번복한 배경에도 누군가 지침을 주거나 회유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한동훈 장관 역시 김 전 회장이 앞서 태국 현지에서 언론 인터뷰 형식으로 본인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이재명 대표를 모른다고 주장한 것도 말맞추기 신호일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한 장관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모른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해외에 도피한 중범죄자들이 못 견디고 귀국하기 직전에 자기 입장을 전할 언론사를 선택해서 일방적인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유리하게 보도되게 하고 그리고 관련자들에게 일종의 말맞추기 신호를 보내는 것은 과거에 자주 있었던 일입니다. 네, 이에 대해 민주당에서는요, 한동훈 장관을 겨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친명계 김남국 의원은 한 장관이 단군 이래 제일 오만한 장관이라고 꼬집었고요. 우상호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장관이 입을 다물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오 의원은 그러면서 김 전 회장의 통화 기록도 이미 증거물로 제출이 됐을 텐데 김 전 회장이 거짓말을 하겠냐며 김 전 회장과 이 대표가 모르는 사이라는 주장에 힘을 실었는데요. 민주당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증거. 그 사람은 입 좀 다물라고 그러세요. 그 사람은 법무장관인데 왜 이렇게 말이 많아요? 이재명 대표 잡으려고 하는 의도가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나면서 너무 야유성 발언을 많이 해요. 정치적 발언도 많이 하고 법무장관은 입이 무거워야 됩니다. 그 입 다물라. 제가 충고하고 싶습니다. 통화 기록이 바로 증거물로 제출되게 돼 있는데 거짓말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핵심 피고인도 관련 없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김성태라는 분이 아니라며. 그럼 아니라고 믿어줘야지.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조폭 출신 김성태 전 회장이 귀국을 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를 방어하고 나섰다면서 김 전 회장이 아무 죄가 없다면 왜 해외로 도피를 했겠냐는 반박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나온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아무 죄가 없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왜 해외로 도피를 했습니까? 이재명 대표 주변 사람들이 왜 세상을 떴습니까? 왜 그들을 모른다고 양심을 속였습니까? 조폭 출신 김성태 전 회장이 귀국하니 쉴드를 이재명 대표가 치고 있습니다. 당당하다면 들어갔던 문으로 다시 걸어 나오십시오. 떳떳하다면 진실의 문 앞에 당당히 서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곧 청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서 이재명 대표와 김 전 회장 두 사람은 이제 서로 모른다 이렇게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김 전 회장의 최측근이 법정에서 두 사람이 가까운 사이로 알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정반대의 증언을 했습니다. 이게 법정에서의 증언이기 때문에 단순한 검찰 수사에서의 신문에서의 어떤 진술과는 또 다른 어떤 차원의 그런 얘기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A씨는 제3자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본인들 스스로를 모른다고 얘기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제3자인 A씨가 확인할 게 아니고요. 검찰이 확인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래서 뭐 A씨가 얘기했다고 해서 뭐 그 사람의 얘기가 진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핵심은 또 이거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변호사 대납의 문제 핵심은 뭐냐면 전환사채든 뭐든 돈의 흐름을 파악하면 되는 거예요. 검찰이 만약에 20억이라는 돈이 갔다고 얘기하면 소위 이재명 당대표의 변호인에게 그럼 어떤 양태의 돈으로 전환사채인지 뭔지 알 수 없습니다만 돈이 들어간 내용만 확인하면 되는 건데 지금 갑자기 논의가 서로 아냐 모르냐의 논의로 지금 가고 있는 건데 그건 이 사건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실제적으로 따지고 보면 돈의 흐름만 검찰이 명확하게 밝히면 변호사비 대납에 대한 부분들은 확실히 확인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상한 논의로 가고 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검찰이나 일부 언론 같은 경우는 과거 이제 김무기 씨 사태를 떠올리면서 부도덕한 것으로 좀 몰고 가려고 하는 건데요. 이 문제의 핵심은 그게 아니다. 그래서 돈의 흐름을 검찰이 확인하면 끝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이 문제는 이미 변호사 대납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이 아니라는 부분들을 다 설명을 했어요. 민주당에서. 그 맨 처음에 나왔던 녹취록 문제 있지 않습니까? 녹취록 문제와 관련해서 이모 씨가 이거 갖다가 녹취록 내용을 제기해가지고 시작이 된 건데 이모 씨와 최모 씨 두 사람 간의 녹취록 내용입니다. 근데 그 녹취 대상인 최모 씨가 검찰에 진술을 해서 이건 제가 볼 때 허황되게 얘기한 거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미 진술한 내용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20억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태영 씨라고 하는 소위 이재명 당대표의 변호사에게 간 게 아니고요. 이남석 변호사라고 하는 소위 윤 대통령과 더 가까운 분한테 돈이 갔던 거예요. M&A 과정의 비용으로. 근데 갑자기 이것이 변호사 대납 비용이라고 나오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검찰이 이 부분도 좀 빨리 좀 어떤 돈의 흐름이 같다라고 얘기되기 때문에 대납 의혹이 나온 건지 저는 오히려 검찰의 설명에 대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저희 기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 이 법정 증언은 이제 이재명 대표나 김성태 전 회장과 관련된 직접적인 어떤 재판이 아니었고요.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던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뇌물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나온 증인에 대한 신문 과정에서 나왔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더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비서실장 그리고 계열사 대표까지 지냈다는 인사이기 때문에 쌍방울에서는 매우 중요한 직책과 역할을 했다는 걸 부인할 수가 없을 거고요. 여기에서 모르면 모른다라고 얘기를 할 텐데 여기에서 본인 스스로가 거짓말을 하거나 위증을 하게 될 경우 처벌을 받게 될 텐데도 불구하고 그 같은 발언들을 왜 쏟아냈을까에 대해서 한번 추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중요한 건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씨 둘이 가까운 사이였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사람도 하나 더 있죠. 이화영 전 부지사를 포함해서 이 사람들이 가까운 것으로 안다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명확한 거는 김성태 씨와 이화영 전 부지사는 가깝죠. 쌍방울이 사회이사를 지냈고 이 사람이 경기도 부지사로 재직하는 시절에도 쌍방울이 법인카드를 물 쓰듯이 썼기 때문에 이게 이제 뇌물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속까지 된 것 아닙니까? 그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부지사는 가까울 수밖에 없겠죠. 경기도의 지사가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위직의 정무직 자리 한 자리가 바로 평화부지사입니다. 이 관계 속에서 둘의 모종의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세 사람이 다 어울려서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지금부터 검찰이 확인해야 되는 일입니다만 법정에서의 증언들이 나왔기 때문에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쌍방울에 관련되어 있는 핵심적인 내용들은 쌍방울과 계열사 간에 서로 발행하고 주고받았다는 전환사채가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 전환사채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계열사의 주가가 뻥튀기가 돼야 되고 그 중간에는 대북 간의 관계성에 이 대북 사업들이 핵심적인 연결고리를 하게 됩니다. 북한과 아무런 관련 연결고리가 없던 쌍방울 김성태 씨가 왜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이뤄질 수 있었는가는 결과적으로 경기도 아태협이 존재하는 바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연관성상의 연결고리들을 검찰이 차분히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요 어제 성남 FC 의혹 관련 검찰 조사, 그러니까 자신이 얼마 전에 검찰에 출두해서 직접 조사를 받았죠. 그때 검찰한테 제출했던 서면 진술서를 또 자진해서 공개를 했어요. 네, 이재명 대표는요 어젯밤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에 제출한 성남FC 진술서를 공개를 한다면서 A4 용지 6장 분량의 진술서를 게재를 했습니다. 이 진술서에는 기업으로부터 받은 돈은 후원금이 아니라 광고 계약에 따라 성남FC가 실제 광고를 해주고 받은 합법적인 광고비라는 주장과 더불어 광고비는 구단 운영비로 전액 투명하게 사용이 됐고 그리고 광고비만큼 성남시 지원 부담도 줄어들었다는 그런 주장이 담겨 있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지난 10일에 성남지청에 직접 출석을 하면서 포토라인에서도 이와 같은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검찰 출석 당시 이재명 대표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의 검찰 소환이 유례없는 탄압인 이유는 헌정사상 최초의 야당 책임자 소환이어서가 아닙니다. 이미 수년간 수사를 해서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없는 사건을 만드는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판단해 보십시오.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서 성남시의 기업들을 유치해서 세수를 확보하고 일자리를 만든 일이 성남 시민구단 직원들이 광고를 유치해서 성남 시민의 세금을 아낀 일이 과연 비난받을 일입니까?
네, 이재명 대표가 이처럼 이미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그 무혐의 주장이 담긴 진술서를 어젯밤 전격 공개한 것은 그 검찰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다시 소환 통보를 한 것에 대한 맞불 성격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검찰은 대장동 그다음에 위례신도시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 27일쯤 이 대표에게 검찰에 나오라 이렇게 지금 통보한 상황인데요. 조사를 앞두고서 지금 관계자들을 또 줄 소환하면서 이 대표 혐의 다지기에 들어갔다 이런 소식도 들립니다. 네,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지만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이 추진되던 시기 재직했던 성남시 부시장을 어제 소환 조사했습니다. 이날 정진상, 유동규 두 사람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검찰은 오늘 김만배 씨도 소환해서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이는 이재명 대표 조사 전 막판 혐의 다지기를 위한 것이다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검찰은 이 대표 소환 조사에 대비해 질문지도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이 대장동 사업 추진에 직접 관여했음을 알려주는 그런 주장도 또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JTBC 보도인데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지난 2014년 7월이죠.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자신이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보고를 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당시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지 한 달 뒤였는데 정진상 전 실장도 함께 있는 가운데 시장실에서 보고가 이뤄졌다고 하고요. 이재명 대표가 공사가 왜 땅을 수용해서 개발하는 방식에 반대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자 유 전 본부장이 남욱 변호사가 선거도 도왔는데 그렇게 되면 힘들어할 것 같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관련 진술을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사업자들이 선거를 지원한 것을 알고 있었던 단서로 보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에서는 또 어떤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먼저 민주당에서는요,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사건별로 소환 통보를 하면서 공개적인 망신주기 수사에 이어서 사법살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이번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는 불출석해야 된다, 호락호락하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 이런 목소리도 강하게 나오는 분위기로 전해집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오히려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비판을 내놨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왜 이 대표를 감싸고 가는지 모르겠다 이런 지적도 나왔는데 여야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제1야당의 대표를 공개적으로 망신주기 수사를 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사법살인을 하려 합니다. 대한민국 제1야당의 당대표를 진짜 동네 부르듯이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나랍니까? 이게 명색의 검찰입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럴수록 이재명 당대표 중심으로 우리가 똘똘 뭉쳐서 이 무도한 정권과 검찰에 맞서 싸워나가기를 진심으로 의원님들께 호소드립니다. 방문일의 최대 개발 비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장동 의혹. 그 이어지는 백현동, 성남 FC, 변호사비 대납, 또 지난번에 좀 사실 어물쩡하게 끝났습니다만은 경기도 법인카드 권순일 대법관과 관련된 재판거래 의혹 줄줄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비리 의혹의 중심에 있는 분이 이재명 대표이신데 그분 붙잡고서 계속 호위무사만 하겠다 그러면 민주당이 스스로 자멸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 아니죠. 이재명 대표는 여전히 이제 검찰의 그 출두 통보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에 이 대표가 답을 직접 할 것 같다. 이런 또 말도 나왔습니다. 네, 이 대표는 검찰이 오는 27일로 통보한 대장동 의혹 관련 소환 조사에 응할 것인지 아직 답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조정식 사무총장은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대표가 오늘 오후 서울 망원시장 현장 방문을 한 이후에 출석 여부에 대해 직접 언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화제를 좀 바꿔서요. 오늘 오전에 있었던 민노총 압수수색 뉴스를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국정원과 경찰이 오늘 오전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범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전국 10곳 안팎에서 진행이 됐는데 여기에 지금 서울 민노총본부가 포함이 돼서 지금 파장이 큽니다. 맞습니다. 국정원과 경찰청은 서울 중구에 있는 민노총 본부, 그리고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보건의료 노조 사무실, 그리고 광주 기아차 공장의 노조 사무실 등 전국 10곳 안팎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였습니다.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노조 등 특정 단체를 겨냥한 강제 수사가 아니며 개인 피해자의 혐의를 특정해서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의 본부라든지 산하 조직이 지금 수색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에 결국 그 소속 노조원하고 관련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국정원과 경찰은 민주노총 본부 핵심 간부와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 간부,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노조 전 간부와 제주 세월호 기업관 관계자 등 4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은 민노총 핵심 간부 A씨가 민노총 보건의료 부분 핵심 간부 B씨, 그리고 광주기아차 노조 핵심 간부 출신인 C씨와 함께 지하 조직을 결성하고 북한의 지령을 받아 활동해온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첩당국은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에 포섭돼 별도 지하 지도부를 결성하는 등 앞서 적발된 제주 등 간접단 수법과 패턴이 흡사한 것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다만 제주 간접단 사건과 이번 사건의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노조 간부 출신인 C씨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이 됐습니다. 역시 국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렇게 전격적인 동시다발 압수수색이 시작이 되니까 민노총 조직원들의 반발이 아주 거셌습니다. 실제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기까지 1시간 정도 대치가 이어졌다고 해요. 맞습니다. 당초 국정원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관 30여 명은 오전 9시에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이 민노총의 거센 항의로 진입을 하지가 못했습니다. 민노총 관계자는 변호사 입회하에 압수수색을 진행해야 한다 주장했고 국정원 측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서 즉시 압수수색을 실시해야 한다 요구하면서 양측이 대치를 한 겁니다. 그러다 수사관 30여 명 중에 5명만 들어가는 조건으로 1시간여 만에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민노총 측이 수사관들을 향해서 말로만 공무집행이냐, 너희가 이런 식으로 하니까 12구 참사 난 거다, 나가라, 이런 고성과 육설을 퍼부으면서 진입을 제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민노총은 국정원과 경찰 직원들에게 신분증을 요구하면서 용역 깜팬지 어떻게 하느냐라고 거칠게 항의하는 한편 이 취재진에게도요, 특정 언론사의 취재는 거부한다면서 일일이 명함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건물 밖에는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사다리차와 에어매트까지 설치했던 걸로 알려졌는데요. 오늘 오전 모습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저희가 압수수색 문제 안수표가 있던데 보셔보세요.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여기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고요.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게 다 나가요. 빨리 해주시면 먼저 나가라고. 저희가 협조를 해주시면 꼭 필요한 인원만 들어가서 그 자리만 수색하고 압수하고 신속하게 나갈게요. 그리고 필요한 인원이 몇 개 정도 말씀 나누실 때 저희가 딱 5명만 일단 들어가서 꼭 자리만 확인하고 있을게요. 그러면 저는 자기가 쫓기 때문에 어제 5분이나 상황이 있어서 어려워요. 네, 한편 보건의료노조 압수수색은 조금 전이죠. 12시 50분쯤에 종료가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관들이 박스 2개 분량의 압수수색 물품을 들고 나왔고 즉시 차를 타고 이동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도 노조원들이 노조 탄압 중단하라라고 구호를 외치고 경찰을 밀치는 등 거센 항의가 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법원 관계자가 이제 영장을 제시를 했죠. 결국 법원에서 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했기 때문에 이번 수색이 이루어진 건데 결국 민주노총은 그 공권력 집행도 지금 저렇게 방해를 하고 나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법원이 이제 영장을 내줬다는 거는 어느 정도 수사가 진행이 됐고 또 혐의도 지금 법원이 인정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국정원 측은요,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들을 종합해보면요. 국정원은 수년 동안 내사를 통해서 핵심 증거를 확보를 해왔고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한편 민노총 측은 윤석열 정부 이후 많은 것이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면서 공권력을 앞세운 노조 탄압이라고 이번 압수수색을 규정했습니다. 민노총 관계자 20여 명은 민노총 본부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인 한편 한상진 민노총 대변인은 국정원이 막무가내식으로 사무실로 밀고 들어온 상황이라면서 민노총은 상황을 정확하게 알리고 조합원들과 같이 저지하며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노총 측 주장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영장에 적시된 것은 민주노총 간부가 근무하고 있는 일하고 있는 자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와 있고요. 안에만 해도 한 40-50명 정도 지금 국가정보원 수사관들하고 경찰들이 와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노총 간부가 국가보안법을 정말 위반을 했고 그래서 이게 마치 큰일이나 난 것처럼 이런 것들을 뉘앙스를 흘리고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과도하고 무리한 영장 집행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최근 진행된 간첩단 혐의 사건이라 또 오늘 압수수색 상황을 보면 결국 이제 방첩 당국에서는 일부 시민 단체가 북한의 반정부 활동에 이용을 당했다. 그 가능성을 지금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서 조선일보는요, 북한 지하 조직원들이 진보 진영 시민 단체나 노조 등에 먼저 침투를 해서 주요 직위를 얻은 뒤에 제도권 정당 관계자들을 만나려 했다는 의혹을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북한과 연계된 조직원들이 국내 합법단체 소속의 탈을 쓰고 북한 정권의 대변인 역할을 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 월간조선 보도한 이 제주 지하단체 히읗 기억 히읗이 북으로부터 받은 지령문을 보시면요. 노조 단체들을 이 반미 자주화를 위한 대중투쟁에 적극 참가시키라거나 통일운동단체들을 통해서 미군기지 철폐 등 대중투쟁들을 전개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 배격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민주노총 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지만요. 처음 간첩단 혐의 사건이 지금 수면 위로 드러난 건 지금 방금 저희 기자가 소개해드린 대로 제주 히읗 기억 히읗이라는 조직이 적발되면서부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요. 윤석열 정부 들어 첫 간첩단 혐의 사건이기도 한데요. 조선일보에 따르면 진보정당과 농민단체 소속 인사들이 2017년 7월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에서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 김명성을 접선하고 지령에 따라서 지하조직 히읗 기억 히읗을 조직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방첩 당국에 따르면요. 경남 창원과 진주의 자주통일 민중전위도 역시 김명성에게 지령을 받았다라는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들은 북으로부터 반정부 투쟁이나 한미 군사 훈련 중단 이런 지령을 받아서 이행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앞서 국정원과 경찰 등은 5년 이상 이 사건을 추적했고 작년 말 2차례 압수수색을 실시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히읗 기억 히읗 사건이라는 거는요. 이제 제주 지역의 진보 정당 전현직 간부, 그다음에 농민단체 간부 등이 조직한 지하 조직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 건데 이 히읗 기억 히읗은 한길회의 초성을 딴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적조 수사 과정에서 자주통일 민중전위, 참 이름이 어렵습니다. 이 조직원들이 적발을 피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 단서가 확보됐다. 이런 기사도 또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인데요. 조직원들이 RO, 그러니까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주축이 돼서 지하혁명 조직을 꾸린 뒤에 내란성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활동을 했던 바로 그 사건을 말하는 건데요. 그 RO 사건이 적발됐던 건 보안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들키면 USB를 일단 부수고 삼켜라. 이런 말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방첩 당국은요. 자주통일 민중전위가 주사파 계열의 경기 동부연합 출신들이 주축이 됐던 이석기 전 의원 사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전국 10여 곳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간첩단 사건으로 이제 확대가 될 가능성, 이게 지금 제기가 됐고요. 그런데 이제 이번 사건은 사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수사가 시작됐다기보다는 이전부터 수년간 이전 정부 때부터 진행된 사건을 지금 본격화해서 압수수색까지 이제 시작을 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이번 사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철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민주노총 같은 경우가 이 민주노총에 대한 전체적인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좀 과도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은 법의 원칙에 따라서 발부된 영장이기 때문에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앞서 설명이 나왔습니다마는 시민단체 혹은 정당을 이용해서 이 정식적인 조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게 된 뒤에 정권을 흔들게 되는 지령을 받고 지하 조직을 결성하게 됐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을 겁니다. 얼마 전에 뉴스들 보시면 이 이메일을 통해서 북한의 해킹들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일들, 우리 일상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들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북한에 대한 문제들 볼 수 있을 건데, 지난 수년 동안 평화라는 미명 아래에 이런 일들에 대한 우리 내부에 대한 점검들이 혹시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법과 원칙에 따른 집행들이 있다면 여기에 대한 수사 결과로 국민들 앞에 보여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곧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제 간첩단 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요, 사실 수사 당국이 굉장히 보안이 철저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확인된 내용들은 아닙니다. 지금 일부 언론들이 이제 취재를 통해서 기사한 내용들을 지금 전제로 해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제가 둘 중에 하나겠죠.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나 아니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처럼 예를 들면 조작된 것이나 어떤 형태로든지 제가 볼 때는 수사는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거로 들어가는 느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공으로 조작하고 그걸 통해서 노조나 시민단체를 탄압하는 과거의 사례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수사 같은 경우는 간첩 혐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객관성이나 인권이라는 부분들을 보장하지 않게 되면 상당히 나중에는 한 인간에게 회복되지 않을 상황들이 벌어질 수 분명히 있기 때문에 소위 관계당국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 객관적이고 인권적인 수사를 통해서 이 문제를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것들이 어떤 정권의 어떤 나름대로의 정치적 의도가 전혀 개입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